자, 반장들 반가워요. 오늘 큰 뉴스 많습니다. 서둘러서 가야 됩니다. 9월 6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고 반장, 지금이 5시 11분이네요. 조금 전인 오후 4시 반부터요.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첫 회의니만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문 회의를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직접 주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이따가 속보가 나오면은 고 반장이 좀 바로 전하는 걸로 하고요. 김 반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잖아요. 그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해볼 텐데, 그러면은 1심 선고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선고 날짜가 다음 달 5일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5일?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또 할 얘기 없어요? 예. 다예요? 맨날 사흘 연속 오른쪽에만 물었네. 미안해요. 우리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조금 전에 미끄러질 뻔했는데 혹시 영상에 나왔나 모르겠네요. 자,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회의 말미에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했다는 속보를 전했잖아요. 그리고 만찬까지 하고 온다는 것을 봐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방북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그러니까 2021년 1월이죠. 그때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시간표, 또 희망을 내비쳤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미국 내에서 많죠, 지금. 그렇죠? 자, 풍계리 핵실험장, 또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 북한이 할 수 있는 선제 조치를 충분히 했는데 국제사회가 그 선의를 알아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답답한 심경도 내비쳤다고 하고요.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하게 됐는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고 또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당장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9월 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어제 다뤘지만 신반장이 있었으면 또 평양에 보내달라고 분명히 또 그 얘기 했을 텐데.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김 반장하고 이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요. 오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속였다는 거죠.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주식회사 다스는 본인 게 아니라는 주장을 다시금 했습니다. 형 거라고 했고요. 또 이 전 대통령은 부당하게 돈을 챙기거나 또 사적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면서 자기는 부정부패, 또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최악의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달라, 이런 취지였고요. 그러면서 또 현 정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 경제, 또 외교,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민이 힘을 모으면 극복이 가능하다. 또 본인도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자세한 얘기는 김 반장 발제 때 해볼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와 남북 정상회담 전망부터 얘기해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속보와 오늘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대북 특사단 얘기를 해봤는데요. 4시 반부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도 아까 고 반장이랑 했습니다. 관련 속보도 들어올 텐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대북 특사단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 등에게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어제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등 외교안보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늦게 당일치기 방북 마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오늘 청와대에서 북측과의 합의 내용 등 방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재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했던 부분 바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었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9월 18일로 확정됐습니다.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 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도 합의를 이뤘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회담 일정 못지않게 관심을 모았었죠. 계속 미뤄져 왔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이전, 그러니까 이달 중순 안에는 연락사무소 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했던 임무, 바로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역할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그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사단의 방북 목적, 이 정도면 대부분 달성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어제 공개된 사진 속 정의용 실장의 표정에서 긍정적 결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자, 정의용 실장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귀옛말도 나누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돌아와서도 자, 이렇게 미소 그대로입니다. 이 일이 잘 안 풀렸다면 이런 표정 절대 나올 수 없었겠죠. 어제 이 사진 보고 잘 풀렸구나 싶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친서 내용 북한 조선중앙TV가 살짝 공개했습니다. 용이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남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이뤄나가려는 굳센 의지를 피력한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시며 대통령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자, 이번 방북 결과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을 또 한 사람, 태평양 건너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북한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중동 위기 질문에 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What? North Korea? Syria, when President Assad challenges you. Did you say Syria? Yes. 자, 이런 애달픈 마음 알았는지 정의용 실장 오늘 저녁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전화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전달할 별도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이번 방북 결과를 미국 측에 전할 계획입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관한 그 자신의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사 방문 결과는 미국 등 관련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 정리하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그래서 신반장이 아예 3차 정상회담 9월 14일 또는 15일에 열리지 않을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18일이 가장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1박 2일 일정이 될지 2박 3일 일정이 될지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고로또의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정상 9월 18일 평양서 세 번째 만남 비핵화 물꼬트나. 네, 고반장 치사하네요. 신반장 또 자리 비웠다고요? 너무 마음 놓고 놀리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신반장 놀리다가 종이 떨어뜨리고 그러네. 당황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폭염을 못 맞췄다고 신반장한테 핀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반장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평소에도 뭐 별얘기 못하잖아요. 신반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말빨로는 싶은 신반장이 말이 서열 1위예요. 그건데 이거 또 좀 신반장은 한 달 전에 예측을 한 거고 본인은 그렇죠. 이틀 전에 다 예측 가능한 날짜 해놓고 지금 저렇게 네. 좀 자랑을 하는 건데 그래요? 네. 또 아까 보니까 자신을 고로또라고 글쎄 얘기를 말이에요.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실토를 하는군요. 네, 좋아요. 야, 이제 다룰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고요.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싸워요. 자,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조금 전에 이제 어제 특사단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아까는 이제 오전까지는 사진으로만 저희가 봤고요. 일단 영상이 들어왔으니까 그 장면을 조금만 보고 저희가 다시 얘기를 이어갈게요. 영상 들어왔으면 좀 틀어주시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인데 이게 어제 장면이죠? 예, 맞습니다. 어제 모습이죠? 노동당 지난번 본부청사. 1차 때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예. 이번에도 아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고 네, 특사단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노동당 네. 본부청사 모습입니다. 그럼 지난 1차 때랑 같은 예, 곳이네요. 맞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네요.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근거리 수행을 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친서를 건네받는 장면이 예, 아닌가 싶은데 이제 악수를 하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언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인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 회의에만 동석을 했으니까 이제 특사단이 아마 뭐 점심을 먹으러 떠난다든지 오찬을 그런 하러 장면이 떠나는, 아닌가 싶네요. 근데 1차 방북 때는 특사단 차량이 안쪽 실내까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어제 그 영상을 잠깐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때랑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때랑은 또 스케줄이 다르니까 음, 지금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또 예. 김여정 부부장이요. 3월과 달리 어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어제 만찬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를 안 했으니까 이설주 여사라든지 김여정 부부장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 자, 그나저나 그리고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오늘 오전에 어제 이제 방북 결과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아까 이제 고 반장이 설명을 했지만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죠, 양 반장. 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한 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사단을 만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그러니까 2021년 1월까지겠죠? 예, 그 전까지로 이 비핵화 시기를 언급한 겁니다. 자, 정의용 실장 발언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그 70년간의 그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시기 놓치면 진짜 파국이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 있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대북 정책에서 무언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하라는 주문이었던 건데요.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자, 2021년 전까지 비핵화도 하고 적대 역사 청산하자 선언한 겁니다. 물론 단서도 달았습니다. 이제 김 위원장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여론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을 해왔는데 이러한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한 데 대한 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1년 1월에 이제 재선이 되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만약에 대북 정책이 그 양반장이 얘기했죠. 미안해요, 딴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고 그 만약에 재선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이제 비핵화 스케줄을 마무리해야 되는 게 또 이제 북한의 또 과제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지금 김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답답하다, 억울하다, 믿어달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평소에 고 반장이 많이 쓰는 이제 그런 표현들인데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협상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또 종전선언으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이 국내외 일부 여론과 관련해서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용 실장이 말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그 주한미군 그 철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 부분은 또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제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 얘기를 어제 했는데 청와대가 그 통화 내용을 오늘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당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라고 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방북에서 그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만 이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치프 네고시에이터가 돼 달라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어로 좀 정말 어렵네요. 네. 예, 진짜 다른 반장들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최 반장이 발음하면요 영어로 들리지가 않아요. 중국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약간 그렇게 중국어 들려요. 느낌이 좀 나요. 네고는 잘하는데 네. 네고시에이터 좀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수석 협상가, 대표 교섭자가 돼달라 뭐 이제 그런 뜻일 텐데,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기대를 하는 바가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청와대가 밝힌 그대로라면은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이제 그런 단어죠. 그죠? 수석 협상가 역할을 양쪽에서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그나저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제 대북 협상 얘기는 저희가 해봤는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뭐 당연히 내놨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요 방북 결과 발표되자마자 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홍익표 대변인 브리핑에서요 특사단 방북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적인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밝히면서요 야당의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여야가 이견이 없고 또 이것이 국민에게 우리 국가와 민족의 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기대한다며 마찬가지로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미국 역시 상응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뭐 이 두 당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즘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이 두 당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이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도 우려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며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이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점을 언급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이번 특사단의 성과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발언을 들어봤지만요. 마침 또 오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또 긍정적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 얘기는 이따가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해볼 거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렇게 배후론을 많이 제기를 했잖아요, 최 반장. 그래서 우리가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연 구구절에 맞춰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특사단 방북 결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뭐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일제히 특사단 발표를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황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미국의 중국 배후론을 비판을 했고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화 통화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오늘 이제 뭐 오전에 발표는 했지만 또 얘기 안 한 또 뒷얘기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제 관련한 논의가 있을 테니까 그 속보는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네요. 고 반장이. 네, 좋습니다. 저기 그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뭐 속보는 더 들어온 게 없고요. 아직까지는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긴장하라고 내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신혜원 반장한테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뭔데요? 이 방송을 지금 휴가지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화내고 있어요? 네. 화내고 있죠. 고 반장이 아까 뭐 네. 고토토 뭐 얘기하고 맞습니다.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희망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김나한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이죠. 선고 전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이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재판 결과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송차에서 내린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을 향했습니다. 오늘 읽은 최후 진술을 아마 저 차 안에서 몇 번이고 다시 보지 않았을까요? 이 전 대통령은 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서두라이 화났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0일 만에 끝을 보게 됐죠. 혐의는 무려 16개입니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또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8억 원을 받은 혐의 등 절반 이상은 다스 관련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 농공단지에 있는 MB가 도곡동 땅을 팔아 지분을 샀다는 다스. 다스는 누구 겁니까? MB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된 수사인 만큼
이번 재판 결과 과연 다스의 주인이 밝혀질까 눈여겨볼 대목이죠. 여기까지 오는 데는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이란 말입니까? 매일 그게 아니라고 명명해야만 하는 후보로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 땅이 없다고요? 이기면 어쩌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는 것이 제입니다. 의견진에게 다스가 지시한 점 있으십니까? 네, 검사들과 갖고 있는 가노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희 명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저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결국 10년을 돌아와서 검찰 수사와 구속, 재판까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150일 동안 재판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법정에는 카메라가 못 들어가지만 대신 노트북을 든 법원 취재 기자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법원 기자도 해봐서 아는데 몇 시간째 법정에 앉아 있으면요, 잠도 오고 쓸만한 내용도 안 나오고 좀 시무룩해집니다. 그런데 졸던 기자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대목, 28성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이 재판 도중에 공개됐죠. MB가 이 회장에게 자리를 주는 대가로 36억여 원을 받았다는 혐의의 증거로 말이죠. 이 MB에 대한 배신감에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MB, 이명박과의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30억 원을 건넸다. 옷값만 준 게 얼마냐? 그 족속들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최소한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다시 읽어도 화가 나는데. 물론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비망록이 조작됐다며 부인했고, 지금 비망록은 국과수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전 대통령 말고도 형사재판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또 있죠.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스타일이 어떻게 다를지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성실성 면에선 이 전 대통령이 단연 앞섰습니다. 1심 재판 중반부터 이 재판을 보이콧해버린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초기에는 건강 이상을 들어서 몇 차례 불출석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엊그제까지도 법정에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실함이 조금은 무리가 된 걸까? 지난달 들어서만 몇 차례 이렇게 벽을 짚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인 오늘도 그랬다고 하네요. 좋다고 할 일인진 모르겠지만 방청 열기는 박 전 대통령 쪽이 훨씬 뜨거웠습니다. 이 첫 재판의 방청 경쟁률, 박 전 대통령은 8대1, 이 전 대통령은 0.66대1. 신청한 분 모두 재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사태가 너무 익숙해져서인 것 아니냐 하는 씁쓸한 분석도 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부하들의 조서도 다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한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검찰 가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되는 어떤 다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추궁하고 가는 것이 지금 같이 일을 했던 대통령으로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 같다. 이렇게. 자, 어찌됐든 이제 1심은 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일단 지난 시간 원망보다는 성찰로 보냈다. 모두 제 부덕에 소치고 국민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답이 나오는 날은 다음 달 5일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 구형,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형이 구형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는데 징역 20년이면은 꽤 세게 이제 구형이 됐고요. 자, 그 전에 아까 제가 4시 30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속보를 고반장 보고 잘 챙겨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반장이 잘 챙겼어요. 잘 챙겨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문 대통령의 그 시작 발언,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특사단의 방북 결과, 성과가 기대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비핵화, 또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그 시작 발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회의 자체는 그 비서실장이 주재한 거죠? 예, 임종석 실장이 주재했습니다. 네, 회의 자체는 임종석 실장이 주재를 했고 오늘 회의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송영무 국방장관, 도종환 또 문체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또 다 참석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등 뭐 국정원 간부들도 다 참석했고요. 그래서 아마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올 거고 다음 주 초부터 또 실무 협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많은 논의가 좀 될 겁니다. 아마 고반장이 회의 끝나고 나서 취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52시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재를 좀 해주고요. 자, 오늘 이제 20년 구형, 이제 결심 공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재판은 끝났죠, 지금 끝난 상태죠. 예, 그렇죠. 재판은 예. 끝났고요. 검찰이 오늘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제17대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검찰이 오늘 한 말 좀 더 살펴보면요. 피고인이 온 국민을 상대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해온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했다. 또 이 자신이 이 다스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했다. 그 책임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같은 측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런 혐의들 때문에 역대 4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고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는데 그 좀 길게 한 편이죠, 그래도 그 정도면. 예, 뭐 길게 했죠. 특히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랐다. 이 얘기가 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차별성을 좀 부각해서 약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저희도 이제 며칠 전에 그 예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서전 있지 않습니까? 신화는 없다. 거기서 뭐 나왔던 내용들 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 속에서 청소부로 일했지만 비굴하게 남의 돈을 탐한 적 없다. 또 서울시장 할 때 월급을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했다. 재산은 지금 집 한 채가 전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검찰 수사받기 전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했듯이 재임 시절에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 성장 비전도 내가 제시했다. 뭐 이런 성과도 쭉 나열했습니다. 또 자신은 이제 정경유착이랑 부정부패를 가장 싫어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랑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해. 오해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와 함정에 빠지는 게 참 참을 수 없었고 정말 치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청석에는 오늘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최후 진술을 마치자마자 박수가 터져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기침을 참 많이 했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뭐 그 제가 이제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늘은 아직 뭐 그렇게 뭐 기침을 많이 해서 최후 진술이 중단되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기사화되지 않는 거 보니까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 이제 법정 안에서도 좀 소란이 일었고요. 아까 뭐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는 하지만 뭐 큰 고성도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진행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최 반장? 뭐 소란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죠? 네, 뭐 다소 조용히 진행이 된 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오늘 방청석에도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고는 합니다.
대부분 5, 60대로 보이는 시민들이 약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결심 공판을 방청했다고 하는데 이 법정 경위들이 뭐 일단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 퇴정을 요구했지만 뭐 일부는 나가지 않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박수를 친다거나 뭐 일부는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뭐 지지자들도 일부는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김 반장이 그랬던가요? 이번 오늘도 이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비틀거렸다 그랬던가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아까 너무 이게 단답형이니까 제가 더 얘기를 못 끌어가겠어요. 오늘이 이제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기간이 150일이면요, 최 반장이 그동안 이제 재판 취재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게 길다고 보지는 않는데 맞아요? 네, 통상 1심 선고가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치면 5개월이라고 하면 뭐 상당히 긴 시간은 아니고 그 기간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기소가 돼서 결심이 올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 걸린 건데요. 여기에 비하면 이 전 대통령 재판 기간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개니까 혐의 뭐 자체만 놓고 보면 비슷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재판 기간의 차이가 나는 건 아까 김나한 반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뭐 짧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말이죠. 이 검찰은 그동안 자기네가 불러서 조사했던 피의자 참고인들이 한 말을 다 받아 적은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이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많죠. 그런데 이 검찰이 이걸 증거로 쓰고 싶다고 해도 피고인 쪽에서 나 이거 인정 못한다. 인정해줘야 그걸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검찰은 그때부터 그 사람들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하나하나 부릅니다. 당신들이 검찰에 와서 말한 거는 증거가 안 된다니까 판사 앞에서 직접 말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때 청와대부터 뭐 대기업, 정부 고위직들이 100명 넘게 줄줄이 증인석에 선 게 이제 바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서입니다. 검찰이 조사했던 사람을 죄다 증인으로 부르면서 재판 자체가 굉장히 길어진 거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훨씬 대인배라서 그런 거예요? 고 반장? 아까 뭐 잠깐 대인배란 단어도 썼던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뭐 볼 수 있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증인들이 괜히 나와서 재판부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게 이 유리할 게 없다 이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이에 쓰인 걸 보는 것보다 실제 목소리로 말을 하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재판부가 이 불리한 증언을 굳이 그렇게 듣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증인이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재용 이 삼성 부회장 재판 때 이 딸 정유라 씨가 갑자기 증인으로 나타나서 이 부회장은 물론이고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도 불리한 증언을 마구 이렇게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위험 부담을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전 대통령도 이제 구속이 먼저 되고 재판에 넘겨졌죠. 그러니까 구치소 생활도 뭐 정말 뭐 작은 소식도 다 큰 뉴스처럼 이렇게 많이 또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보도가 된 내용이 둘이 있는데 같이 대답했어요? 지금요? 네? 김 반장이 아니, 얘기해요. 워낙 이제 시크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좀 김 반장이 도와주려고. 얘기해요. 네. 김 반장이 얘기해요. 제가 그 조선일보에서도 보도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지난달에 온 국민이 열대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구치소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한 시간에 한 번꼴로 자면서 깰 만큼 고생을 했다. 선풍기가 50분 돌고 10분 멈추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선풍기가 꺼지는 그 10분 동안은 늘 잠에서 깨서 더위에 허덕여야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고령인데 이 더위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뭐 다른 사건들은 뭐 다룰 여유가 없는데 일단 드루킹 김모 씨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를 비롯한 6명의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그 첫 공식 재판은 아니고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 재판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기무사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무사 수사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근데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게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는 내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검찰 권력형 비리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죠.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영장은 이번에도 기각이 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오늘 오전에 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 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서 수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 그 돈을 전국 법원장들한테 이 현금 다발로 뿌렸다라는 이 의혹 때문이죠. 자,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이거 검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줘야 그걸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원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해도 좋다. 검찰이 영장을 내준 겁니다. 자, 그동안 이 수사 관련해서 법원이 유독 이 영장 발부에 인색했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법원이 웬일이지? 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자, 영장은요, 이 재무담당관실 같은 이런 일반직 사무실에 한정돼서 발부됐을 뿐 비자금 의혹 사건의 이 핵심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또 임종원 전 차장 등 이런 전직 법관들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모두 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현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자,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라면서 이 영장 기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압수수색을 해봐야 아는 거지 무슨 이 관심법도 아니고요. 그러라고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아무튼 넘어가죠. 자, 하지만 이 검찰은 법원 행정처가 관련 예산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 다른 용도로 몰래 쓰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문건 이런 걸 확보했고요. 이 각 법원 담당자들에게 허위 증빙 서류를 갖춰라 이 지시한 정황도 파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관련 수사의 속도를 더 낼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로 이 청와대 스피커 노릇하지 마라 라고 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신경전이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에는 이 발언이 유독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 주도 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출산 주도 성장, 그러니까 초저출산, 인구 절벽, 그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이 소득 주도 성장 이딴 것 집어치우고 출산 장려부터 해야 이 나라 경제 살릴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출산을 독려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올 때 본회의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허경영의 빙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씨 따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제가 이 귀한 시간에 허경영 씨 얘기 같은 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허경영 씨 과거 공약집 한번 보죠. 혁명 공약이라고 되어 있는 33선. 자, 네 번째 보면 출산혁명 이렇게 해서 출산 시에 3천만 원의 출산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만 놓고 보면 허경영 씨가 1,000만 원을 더 썼는데 그 아이가 성년 때까지 아이한테 주는 지원금만 비교를 하면 1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3배를 더 쓴 겁니다.
야, 이거 뭐 허경영 씨 이 재평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놀랍습니다. 참고로 짧게만 전해드리죠. 허경영 씨 올해 초에 가수 최사랑 씨와의 동거 논란 이후에 행적이 좀 잠잠하다 했는데 최근 무슨 뭐 웹드라마에 또 출연을 한다고 하는, 극 중에서도 총재 역할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BTS 소식 짧게만 좀 전해드리죠. 무슨 아이돌 가수 얘기 자꾸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정말 꼭 전해드려야 합니다. 자, BTS가 지금 월드 투어 일환으로 미국 LA 오늘부터 주말까지 나흘간 공연을 하죠. 첫 공연은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자, 공연장인 스테이플스 센터 앞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팬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데 그 줄이 저렇게 수백 미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현지 언론에서도요, 이걸 보도하면서 7명의 동양인 보이밴드가 미국을 거의 뒤집어 놓고 있다 라면서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자,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My friends, they actually been here longer. They've been here for 4 days. We flew explicitly to California from Nicaragua for the concert. We've been planning this for months. So I think I may have found my favorite person here. I'm gonna call her BTS mom. Who's your favorite member? Jimin. I would like to take him home and feed him. Oh. 예, 우리 부장도 일단 지민 씨를 가장 좋아한다고는 하던데. 자, 놀라운 건요, 바로 이 공연 티켓 이 암표 가격입니다. 이 제일 비싼 자리가 $3,85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33만 원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현재 더 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 티켓 가격이 $823, 92만 원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 정말 기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뤘잖아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허경영 씨 논란과 공약과 똑같아서 논란이 되는 측면도 물론 비슷해서 논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그 기저에 깔린 인식, 그러니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 때문에 그 많은 논란, 또 이제 특히 이제 여성계 쪽에서 지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습니다. 대답할까요? 네, 김 반장. 예. 지속적인 이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서 문제를 삼는 거는 이 표현 방식입니다. 여성의 출산율을 경제 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천박하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주자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귀를 의심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월 10만 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에서 뜬금없이 20년간 매월 33만 원씩 총 1억 원을 주자고 하니까 별로 진정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1억 원의 수당을 제한하려면 세금 중독 성장이라는 말부터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하고도 트러블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에 자신의 SNS에 이게 신성한 의사당에서 행해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지 아니면 이 저잣거리에서 토해내는 울분에 찬 성토인지 무척 혼란스러웠다라고 한 겁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 언어와 저잣거리의 거친 언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정치인의 말을 신뢰하겠냐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오지라퍼, 또 문어킹 비유 이런 표현을 썼던 것들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을 스타일이 아닌데요, 최 반장. 네, 이렇게 본인도 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반박을 했는데요. 야당 원내대표의 탄압에 전현직 국회의장이 모두 나서는 것이냐라고 오늘 뗐습니다. 정세균 선배님의 지적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아픈 소리 좀 했기로서니 전직 의장까지 나서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집권당에서도 정부의 오기와 실기를 바로잡는 소신이 필요하지 야당 원내대표 탄압에 앞장서는 모습은 영 아니다라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용비어천가를 듣고 싶은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요, SNS에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절망스럽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같은 당 박정 의원이 이제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이 김성태 원내대표 비판 글에 같은 당 박정 의원이
그러게 말이야 뭐 이런 동의를 표하면서 단 댓글이 지금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폭주에 맞서 이 정책 과속 방지턱을 만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빗대서 박정우 의원이 정책 방지턱을 만든다고 턱 방어나 잘 해라 뭐 이렇게 쓴 겁니다. 뭐 턱 방어, 그러니까 뭐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단식 투쟁 때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겠죠. 네, 예. 네,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폐륜적인 비난을 했다 이렇게 좀 맹비난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 일본 지진 소식을요 간단히 알아볼게요. 21호 태풍 제비에 대해서 제가 어제 한껏 정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홋카이도에서 강진이 또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전 3시 8분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64.8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래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쓰나미 경보는 발령이 되지 않았지만 최초 지진 이후에 여진이 40여 차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진 여파로 진원지와 가까운 홋카이도 중심 도시인 삿포로는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 외신을 보니까 정말 피해가 엄청난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온 소식이 없어요, 고반장? 뭐 인명 피해 지금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또 이 마비초라는 지역에서는요. 산사태가 발생해서 토사가 마을을 덮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30여 명, 39명 정도가 실종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홋카이도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관광지 중에 또 하나잖아요. 왜 웃어요, 최 반장? 아니요, 우리 제가 국민들 지난주 휴가를 저기 다녀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거기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지진이나 뭐 태풍이 오면 어떡하나라고 태풍 거의 현지에서 끝나갈 좀 위험하다고 좀 할 때 같죠. 걱정은 했었는데 제가 딱 한국에 복귀하고 나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서 좀 다행이면서도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걱정스러운 소식이긴 일이죠. 합니다. 네. 혹시 고 반장, 우리 국민들 피해가 확인된 건 있어요? 예, 그 외교부 본부랑요, 또 주 삿포로 총영사관이 현재 대책반을 구성해서 파악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인명 피해는 현지 여행객 경상자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벽에 부딪혀서 치아를 다쳤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삿포로에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많은데 SNS에 현지 관광객들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재난 체험을 하러 온 것 같다. 5시간째 바이킹을 타고 있다. 거친 파도 위에서 배를 타고 있는 듯 호텔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진도 6.7의 강진의 공포를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 공항이 폐쇄돼서 당장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를 묻는 글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맨 처음 한 얘기로 갈게요. 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주장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바른미래당의 분석을 새겨들을 만하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연설은 3인 3색이었는데요. 각 연설마다 가장 먼저 소감을 내놓은 건 국회의장입니다. 의장석에서 연설을 듣다가 끝나면 본회의 사내를 선포하면서 짧은 인상평을 남겼는데요. 문희상 의장의 평가도 3인 3색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간섭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아주 썩 잘하셨습니다. 자, 이 잘하셨다라는 건 잘했다가 아니라 당연히 좋고 훌륭하다라는 의미로 잘했다라는 평가일 겁니다. 또 아주 그리고 썩이라는 표현으로 뜻을 더 분명하게 했는데 두 부사 모두 보통보다 훨씬 뛰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문 의장의 한 줄 평만 보면 누가 봐도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가장 칭찬의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 어떠했을까요? 자, 사실 야당 입장에서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난 김성태와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애쓴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당이 일제히 폐기를 요구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들어보시죠. 소득주도 성장은 세금 중독 성장입니다.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 성장 구판을 당장 멈춰 주십시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경제의 현실을 꼭 직시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당 모두 정책으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대안정당임을 자처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으로 조금 전 국회 발대에서 본 것처럼 출산주도 성장을 제안했었죠.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제 이 김성태 원내대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 영상과 함께 웃음으로 시작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은 문희상 의장을 향한 비판의 고성으로 끝났습니다. 또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엔 웃음도 그렇다고 고성도 없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당의 평가 속에 오늘 연설의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여왔던 발목 잡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은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나 감동이나 품격이 없어 아쉽다. 현실적인 대안도 부족했다. 즉, 바른미래당은 발목 잡기 정당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연설은 재미는 없을지언정 감동과 품격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자, 오늘 연설 어떠셨는지는 가정의 가족분들의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앞서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국회 발제에서도 보셨겠지만 요즘 정치권에서도 연일 이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빌보드 첫 정상에 올랐을 땐 문재인 대통령이 꿈을 응원한다라는 축전을 보냈고 두 번째 1위 기록을 세웠을 땐 이낙연 총리가 장하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다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 우리 정부가 방탄소년단의 성공 사례를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 국내파입니다. 지방 출신이 5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감한 변화와 다양성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 우뚝 선 BTS처럼 우리 정부도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과 기업에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우리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협치의 근청지로 나가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협치 이 한 글자였는데요. 그러나 말뿐 협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20대 국회의원 전원이 손을 맞잡고 협치를 외쳤습니다. 오늘 촬영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제가 하나, 둘, 셋.
네, 밝은 표정을 위해서 김치가 아니라 협치를 해달라는 국회 직원의 요청에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환하게 웃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 분이 이 협치를 말하지 않고 또 표정도 다소 밝아 보이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관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기국회 일정 본격 돌입입니다. 네, 좋은 얘기긴 한데 좀 공포스럽잖아요. 협치 뭐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까. 자, 오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끝으로 해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짚어봤는데 일단 뭐 야당이니까 또 현 정부를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최악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바꿔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를 일자리 실패 정부라고 규정하고 이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지속성이 담보된다면서 프랑스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국가 100년 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공론화이기도 했다면서요, 양반장.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맡겼던 이 신고리 오육호기 공사 중단 문제, 대입 정책 문제 이런 걸 거론하면서요. 이 공론화 정치는 비겁함과 무책임 정치의 극치다. 대통령은 용기 있는 책임 정치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가장 큰 문제가 인사라고도 지적을 했는데 내각과 공공기관의 이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즉 캠코더 인사 그만두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 반장, 대북 문제에서는 좀 전향적인 입장도 내놓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그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면 한미동맹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우선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을 했고요. 이 밖에도 올해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또 이번에 대표 연설에 나선 연사 가운데 유일하게 미투 관련 법안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게 용기를 내서 미투 사건을 공개한 모든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이 이제 곧 펼쳐지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좀 공세를 많이 맞추는 모습이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오늘은 할 시간이 없고 내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김관영 소득주도 성장 환상에서 벗어나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국가대표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하면 몇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는 곳, 다양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벌써 3년째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수협 측이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지방의 상인들이 시장 곳곳의 상인들이 물건을 좋은 자발로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든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집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당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법원의 정당한 명부 집행을 도로를 차단하고 방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결국 오늘 강제 집행 또 무산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은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우선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시장이 노후화되자 수협은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15년 신시장이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좌판대 면적도 구시장보다 좁아진 데다가 임대료도 1.5배에서 2.5배 비싸졌다는 이유로 입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협은 매장 면적이 구시장과 동일한데 다만 기존 상인들이 시장 통로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임대료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비싼 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수협이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수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더욱 명분을 얻은 수협은 강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과 7월에도 강제 집행이 있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아, 근데 왜 힘으로 써? 아니, 일 막는다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 여기 서 있는 거야. 여기 시장인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서 있는 거라고, 그냥. 뭐 공권력이면 다야? 공권력도 아니야, 그냥. 심부름 나온 거야, 심부름. 나 지금 친거! 친거! 어이, 나와 좀. 어디 사람을 건드려. 깡패야? 보셨지만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협 측은 상당수의 상인들이 신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구시장 상인들은 구시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시장에 남은 상인이 270명이고요. 신시장에 자리가 320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사하신다면 지금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저희들도 개별적으로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시장 존치입니다. 지금 뭐 전체 존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부분 존치라도 해달라. 이 시장을 그냥 허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글쎄요, 수협 쪽에서는 지금 뭐 일단 돈에 눈이 멀었죠. 일각에선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수협 측은 상인들이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참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시장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던 노량진 수산시장이 갈등으로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중재 방안을 찾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러시아 귀화 안현수 은퇴하고 한국행 계획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했던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현수 선수가 선수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러시아 빙상연맹 회장은 안 선수가 선수 경력을 마무리했고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빙상계 파벌과 왕따 등 많은 논란에 시달렸던 안 선수는 러시아로 귀화한 이후에 올림픽 3관왕 등 명성을 이어갔죠. 이번 복귀 소식에 대해서 국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안 선수가 논란 많던 과거와 이제는 결별을 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조금 더 오늘 정상회담 준비위 조금만 더 챙겨요. 끝나고 나서 너무 늦게까지 챙기지 말고. 네, 수고했습니다. 네.